실제 통계상 보면 한 4, 50년 전에 한번 있었을까 말까 한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나비 효과들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과들이 위기일 수 있고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상반기까지는 네. 그 주식이 거의 내리막길이었어요. 상반기도. 네. 근데 최근 2달 정도 네. 살짝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급변하다 보니까 이 시장이 다시 또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주식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들이 꽤 있었죠. 맞아요. 코로나를 살펴한다.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미국은 이미 왔다라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네. 경기 침체를 앞두고서 지금의 자산 가격, 특히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라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싸다라는 게 있죠. 이미 반영이 돼서 이제 떨어지면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보는 걸까요? 네, 모든 자산 가격은 싼 거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라는 것이 이런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바닥을 봤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을 봤다라는 것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그러니까 추세라고 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을 갖고 동일한 모멘텀으로 지속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의 반등은 사실 전고점 트라이에 대해서 상당히 무게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대세 상승장의 시작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여전히 내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네. 경기 침체라는 것은 글쎄요, 그 폭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하지만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럼 주가지수라는 것은 기업들의 어닝에 대한 대리 변수,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주가지수도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반등은 많이 싸졌다라는 것,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선반영, 거기까지는 동의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가, 즉 경제학적 사전적으로 보면 하나의 물가가 단기간에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다방면의 물가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올랐을 때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자,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때 반대급부에 있는 성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국면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 것입니다. 네. 성장이 안 좋고 물가가 오른다. 결국 직장인들은 죽을 맛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그런 성장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그럴 때 경제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뒷걸음친다 아니면 앞으로 나아간다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GDP 그로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보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뒷걸음질,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실제 스태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나스닥의 주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례적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 흔히 교과서에서 대공황 시제를 떠올릴 정도로 극히 안 좋은 국면인데 지금 자산 가격은 오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을 과연 정의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고, 실제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 경미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NBER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아직까지 미국이 2분기 연속 GDP가 역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가운데 성장에 관해서 국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성장이 지금처럼 미국이 2분기 정도 역성장을 한다면 그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장이 뒷걸음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를 우리가 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성장도 좋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할만한 것이죠.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면 잘 팔리고, 또한 그것이 선순환 효과를 이루면서 성장도 되고, 그때는 과거 통계치를 보더라도 주가지수가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국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로나 이후에 이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있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넥스 책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런 리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중간쯤에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네, 뭐 네. 제가 만들었다고 단언하기 좀 힘들지만 네. 어쨌든 차용한 개념인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자원을 갖고 최대한 활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이에요. 그것을 흔히 2%라고 하는데 이 2%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 0에서 한 1, 2%좀 완만한 성장을 보일 때 그때 물가가 높으면 저는 슬로우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형국은 글쎄요, 이렇게 높은 물가 수준에서 어떻게 국면을 정해야 할까가 좀 중요해 보이지만 앞으로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네. 이 글로벌 경기 시계를 좀 보고 있죠. 미국 증시, 미국 경기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그 근본위 제도 이후에 미국의 경제 시스템에 모든 국가들이 연동돼 있어요. 그것을 뭐 산업적으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미국 경제의 시차는 상당 부분 있고 온도차는 다르겠지만 모든 경제가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의 두 분기 연속 GDP의 역성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한국도 역시 확률적으로 두 분기 연속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퇴보되던가 아니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오늘 채널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결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주식 투자는 베팅 게임인데요. 확신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 경제의 뒷걸음은 결국 온도차와 시차를 갖고 한국도 미국 경제가 뒷걸음지치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앞걸음 나아갈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뒤로 완만하게 흐르던지 아니면 좀 더 과하다면 역성장 보일 가능성도 확률적으로 높은 국면이다. 그게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해 주신 것좀 확률에 이제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시장 자체도 좀 더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침체라는 단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쓰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쓰면 안 되는 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네네. 침체가 갖고 있는 상당 부분 부정적인 여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지지부진한데 한국 경제만 유독 좋다라고 보기에는 극히 과거 시계열 통계 자료를 놓고 보더라도 드문 현상이다. 그럼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진짜 경기 네. 침체 국면까지 들어선다면 좀 네. 어떻게 될까요? 재테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주는 과거 전통시장, 주식채권과 네. 그다음에 대체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가상자산이 대안자산의 흐름으로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안이라는 것은 대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는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고 필수적인 자산이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계가 어두울 때 우리는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까를 곱씹어 보면 결국 기대 수익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의 차이인 것 같고요. 세 자산의 코릴레이션, 즉 상관관계가 높은 국면이 있고 정반대인 국면이 있어요. 네. 유동성이 높을 때는 코릴레이션이 흔히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거의 똑같이 올라갈 때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죠. 유동성이 힘이라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한 1년 전에 많이 경험했었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오름폭은 각기 좀 달랐죠. 네. 그것이 각 자산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높이 올랐던 게 빨리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의 높낮이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각각 갖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밸류에이션이라 그러고 부동산도 금리를 갖고 적정 가격이라는 걸 도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재 가치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이 분분한 게 가상자산입니다. 아직까지 가상자산은 내재 가치의 산정에 대해서 민간 쪽이나 정부 쪽이나 상당 부분 우려 섞인 부분이 있고 또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처럼 유동성이 거쳐지는 국면, 경기 침체가 오는 국면에서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자산이다. 그게 가상자산, 즉 코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 툴립이라든지 다른 수퍼로 돌아가는 해프닝으로 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재 가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이제 내재 가치가 많이 산정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식과 부동산은 과거 통계를 꼭 봐야겠죠. 지금 많이 양극화돼 있어서 오늘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생각보다 금리에 탄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양극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여기서 금리의 25베이스포인트의 금리 상승과 하락은 영향이 분명 있겠지만 과거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식과 부동산 과연 과거에 이러한 슬로우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어느 자산이 얼마나 퍼포먼스가 뛰어날까를 시계열 자료를 놓고 보면 미국 기준이지만 역시 주식이 가장 뛰어났었다. 주식이 라고 할 수 있죠. 침체 후에 이제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그렇죠. 걸까요? 네네.
그러면 원래 항상 한국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제일 먼저 꼽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도 많아지고 네. 네네. 그리고 옆 나라 일본처럼 부동산 붕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많이 네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뿐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던 시작이죠. 공교롭게도 80년 후반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소유할 만큼 네. 일본의 부동산 숫자가 활발했었는데요. 자, 일본의 부동산은 팩트를 말씀드리면 하락했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도 탑2에서 지금 탑4, 탑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 이질적이지 않고 대부분 문화가 한국, 중국, 일본이 비슷하고 또한 시스템조차 비슷하니까 같이 갈 거냐 아니면 정반대로 갈 거냐 여전히 학계에서 끊임없이 이견이 분분한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일단은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목재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집마다 대부분 다 특별하고 특이성이 있습니다. 각각 물건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이죠. 근데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아닙니까? 그리고 되게 표준화된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게 황금성, 부동산, 즉 동산이 자연스럽지 않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일단 회귀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거래량 측면에서 일본하고 좀 다른 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안전자산이라는 게 눈에 보여서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부동산이 갖고 있는 이 자산에서의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어도 차용을 하고 대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게 경기가 좋을 때는 더할 나 없이 좋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확대와 더불어서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자에 대한 부담,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도 결국 부동산의 시세 차익으로 전부 다 엎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었던 것이죠. 거기도 금리까지 또 낮았으니까. 맞습니다. 이자 내는 돈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시세도 내가 사고 나면 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국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게 이어지지 않을 거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일부분 가능할 거다.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침체기로 좀 들어서고 있다고 부동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 또한 반등을 하실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양극화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금리 인상이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자산을 샀던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선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일부 고가주택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극히 무차별적이다라고 말씀은 감히 드릴 정도로 지금은 다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금리의 상승 속도가 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자산 가격의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 일본처럼 붕괴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떠날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 부분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금리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특이한 전세제도 플러스 모든 대출이 다 금리와 연동돼 있으니까 금리의 연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대로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살고 팔고의 결정권에는 온도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좀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리가 또 내려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의 하락세가 다시 또 상승세로 갈아탈 수가 있을까요? 네, 그걸 흔히 금리의 업앤다운으로 말씀 주셨지만 그 경제학적으로 풀어보면 사이클이에요. 네, 지금은 금리 상승기의 사이클이니까 주춤하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먼 훗날이지만 아니면 가까운 시기일 수도 있고요. 금리가 다시 한번 내려간다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금리가 왜 오르고 내리는지를 또 잘 봐야 되는데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오르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좋을 때 자산이 오르는 거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자산이 내리는 겁니다. 하지만 금리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금리가 오름에 있어서 일부 가격들이 조정받고 있어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하지만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이미 호가가 높아져서 그 높은 호가가 조정을 받는 것 뿐이지 실거래가를 보면 또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크진 않다. 왜냐면 언론상에 데이터와 수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저도 일간지를 이렇게 딱 보면 급하게 하락하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옆에 보면 0.03%포인트. 네, 그러니까 미미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양극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금리가
물론 인계치는 있습니다. 그 인계치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금리가 두 자릿대로 올라가면 전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기준금리 플러스 코픽스, 즉 시중금리의 가상금리가 두 자릿대로 올라갈 확률과 자산 가격이 크게 무너질 확률이 얼마나 높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회의적이다. 시장을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잃을 시장인지 네. 아니면 좀 수익을 얻으시는 시장인지 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도 판단을 못해요. 네, 그거는 판단이 어렵죠. 네. 하지만 이런 겁니다. 과거와 다를까? 이번엔 다를까? 과거랑 똑같을까? 자, 투자는 확신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과거 통계 데이터를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국면에 10번 중에 9번이 그럴 확률이 높았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전략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과거 통계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 과거 어땠냐라고 놓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큰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을 것이냐 아니면 얕은 조정에 미칠 확률이 높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일단은 후자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는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그 이분법적인 법칙에서는 지금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리스크 대비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지표를 우리가 산출도 하고요. 결국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싶은 거. 네, 왜냐하면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투자는 운치기삼이라는 게 있죠.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외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하고는 또 다른 블랭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내가 하고 싶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근간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하고 싶어 하는 투자를 일단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매매 관점은 리서치하고는 조금 궤가 좀 다른데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앵커를 좀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때 보면 많은 전문가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주식시장은 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산 다음에는 고민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흔히 보통 사람들은 살 때 반대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역발상 모멘텀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고자 할 때는 흔히 이 주식을 사서 나중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주식은 비싸겠죠. 그 비싼 주식을 나중에 더 비싸게 팔을 확률보다는 관심이 적을 때 싼 주식을 그때 사는 게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는 데는 훨씬 좋다라는 것을 보면서, 근데 또 이런 거의 근간에는 주식은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싼 주식을 적당히 모아가는 주식의 매매법이 결국 가장 부자가 되는 길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는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고수분들도 많이 만나보시고 부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던데 그분들은 지금 주식을 사는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파는 타이밍일까요? 제가 공교롭게 포지션이 지점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자산가들,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 다양한 분들의 이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 라인을 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목소리는 애석하게도 지금의 반등에서 많은 부분들이 수익을 실현하신 것 같아요. 수익을 실현했다는 말씀은 많이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물론 관심도 많으시고 계속해서 주시하는 주식시장이지만 과거처럼 큰 베팅을 할 주식시장이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제가 만났던 고액 자산가들일 것 같고요. 제도권에 계시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또 인덱스 투자를 주로 하시겠지만 실제 연초 대비 지금까지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이고 레버리 썼다면 한 절반 정도일 겁니다. 절반 정도의 수익률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국면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저한테 이런 챌린지도 많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물타기 해서 좀 더 규모의 경제로서 그걸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서 100% 수익 날 확률보다 여기서 더 물타서 50% 수익을 갖고 좀 더 단가를 낮춘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자, 그걸 놓을 자리가 아직은 아닐 것 같다. 아직까지 그렇게 행동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시는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우투를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이미 수익이 안 난 계좌가 연말에 반등을 할 테니 그때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서 익절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최대한 만회를 해서 내년에 있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좀 어떨까. 이 대비라는 게 기존 포트를 다 팔아도 되고
아니면 좀 더 주식 비중을 줄여서 매월 사는 것을 100만 원씩 사는 것을 10만 원씩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락 국면이 끝났다 이런 네. 시그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하락 국면이 끝났다는 것은 사후적으로 특히 네. 매크로 측면에서는 고용 지표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사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고용 지표라는 게 후행 지표고 최근에는 네. 많이 동행성을 띠긴 하지만 여전히 후행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갖고 회복했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코로나 때랑 비슷하게 갑작스러운 그런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기존의 추세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경기 침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요. 더구나 친절하게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내려주니까 네. 우리는 지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정의를 안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세부적으로 보면 GDI 외에도 6개의 네. 경제 지표를 통틀어서 판단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고용 지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가 최근에 화두인데 고용 지표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 지금 3% 초반에서 4% 중후반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 아마 4% 중후반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그때가 진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언론상에 아니면 실제 정의적으로 규범적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콜은 이런 거죠. 그거를 미리 맞추는 것보다는 미리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게 실제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빈센트님께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네. 그런 차원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좀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코로나 그리고 네. 전쟁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작금의 큰 변화들을 신냉전 시대, 뉴 콜드 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 신냉전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죠. 교과서에서만 보고 있었고. 하지만 뉴 콜드 워라는 것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왔다. 이미 전쟁이 웬 말이냐. 한데 진짜 전쟁이 나고 있고. 맞아요. 네, 좀 전에 보니까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37%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어느 한 국가의 물가 수준이 전년 동월 대비 30% 이상을 지속한다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3달만 지나면 100% 물가가 오른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거. 과거에는 있어 본 적이 없고 네. 실제 통계상 보면 한 4, 50년 전에 한번 있었을까 말까 한 국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판이 바뀌었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근거들을 모으고 있어서 이전하고 다른 큰 위기가 올 거다. 그렇다면 이런 뉴 콜드 워라는 신냉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나비 효과들이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과들이 위기일 수 있고 또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가장 우선순위에 들 수 있는 것은 최근에 테마로 많이 작용을 했던 ESG 네. 가운데 인발런먼트, 즉 기후입니다. 한국은 아픈 현실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홍수가 좀 많이 났었는데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리 보면 미국, 유럽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가뭄에 쩔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농산물 가격, 더 나아가서 식량 안보 이런 것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신냉전 시대에 결부된 나비 효과로서 기후 환경에 대한 안보, 기후 환경이 이제는 안보가 된다는 것은 내 거와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 이전에는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경제가 세계화 경제, 블록화 경제 이전의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조달 가능성이 적어졌다, 끊어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조금 전에 독일 물가가 네. 전년 대비 37% 올랐다고 네, 말씀해 전년 동월 주셨어요. 대비. 네. 와,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유럽이라는 것이고 유로존은 19개의 이질적인 국가들의 합의체라는 것이고 또한 독일은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고 또한 독일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세계를 들썩였던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라는 거. 그런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국가는 아마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드라마다. 같이 가겠네요. 그런 후폭풍이 조만간 있을 거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럼 실생활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뭘 느낄 수 있을까? 그 결과물이 결국 유로화의 약세. 네, 그렇게도 또 결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세상 흐름 자체가 네. 바뀔 수가 있겠네요. 네, 바뀌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벌써 네. 바뀌었다.
그럼 이제 미중 패권 경쟁 이야기를 빼놓을 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초강국이라고 불렸던 미국, 네. 그리고 2000년 이후 네. 급부상한 중국. 네. 이 두 나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점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언론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패권에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최근에 미국의 강대국이 뭐 일본, 구소련, 독일 수많은 국가들을 넘나들면서 최근에 중국까지 이런 패권 경쟁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반대 국가인 중국은 무슨 소리냐? 과거부터 하나의 중국으로 전 세계의 원차이나 중국이 패권을 갖고 있다가 잠시 아편 경제 이후에 잠깐 잃어버린 이 패권을 다시 찾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서로 논의하는 시점이 좀 다른 것이죠. 네. 어쨌든 강대국이 부딪히고 있다는 게 패권 경쟁이고,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패권 경쟁이 이제는 어느 한쪽이 무릎 꿇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패권 국가들의 경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뭐 이거는 한반도의 역사인 것이죠. 한국의 경제 메커니즘이 중국한테도 상당 부분 속해 있고, 또한 개화기 이후에 미국한테도 상당히 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갈등이 결국 한국의 경제 구조상 달갑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권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경각심을 갖고 일단 보고 있다. 그럼 서로 견제를 할 텐데 네. 한국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지금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두 국가가 싸우는데 왜 네. 싸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먼저 1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잡아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럼 그것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산업구조의 변화입니다. 21세기 쌀이라고 불리는 것이 반도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미국과 중국, 물론 뭐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 그래서 이제는 미국의 강력한 도전장을 던졌다라는 것이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이 싸움이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지만, 또 중국은 반도체라는 것이 무슨 공공재도 아니고 서로 간에 밸류체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지 뭘 그러냐, 뭐 이런 게 약간 티카테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21세기 쌀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이 미중 패권 경쟁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왜 중요하냐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국가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아닙니까? 네. 수출의 상당 부분도 반도체고, 또한 한국의 대중무역 수지의 상당 부분 흑자를 견인했던 게 또 반도체였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반도체가 어쨌든 두 강대국의 싸움의 가장 화두이기 때문에 그 화두를 국가 경쟁력으로 갖고 있는 한국이 가장 중요한 수점이 있다. 그걸 이점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죠. 기회가 우려가 혼재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이게 미국의 안보 자산의 변화라는 것이거든요. 안보라는 것은 국가의 존속 여부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것의 바이 데피니션은 국가의 안보를 결부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저는 안보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미국의 안보 자산은 단연 석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근간의 에너지원으로서 석유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석유에서의 안보 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를 들고 있는 사진이 뭐 구글링만 해봐도 여러 가지 떠올리는 것처럼 그만큼 실제 수장 자체, 그러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자체도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다닐 정도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 실제 방한했을 때, 한국에 왔을 때도 제1 목적지로 찾아간 게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미국의 안보 자산이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석유의 전략 지역이 이제 중동이었다는 거. 왜냐하면 중동에서 석유가 대부분 나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전략 지역은 아시아, 즉 대만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이게 반도체의 생산 라인인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대만, 한국, 일본 이 세 국가가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중국도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 자산이 나오는 곳, 아니 안보 자산을 만드는 곳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안보 자산의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요. 과거 석유가 안보 자산이었을 때 보면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 부분 간섭을 했죠. 내정 간섭뿐만 아니고 투자. 그래서 없는 국가인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 최근에 이 중동의 맹주로서 과거 이란이 맹주였는데 사우디로 탈바꿈하게끔 뒤에서 서포트를 했죠. 뭐 지금의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보면 그런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좀 바뀌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간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쪽에서 간섭이 시작됐다는 거. 그게 다자간 협력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결국 반중 체제, 중국 따돌리기에 들어가자 반도체 칩 4, 즉 미국과 대만과 한국과 일본 이 네 가지 국가가 반도체 연합, 공급망 연합을 만들어서 중국을 따돌자 이런 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왜 대비를 해야 되냐면 칩4 저렇게 하다 말지 뭐 미국 저렇게 잠깐 하다 말 거야 라고 볼 게 아니고 과거 안보 자산일 때의 중동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할 거다. 그래서 한국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보면 이제 패권 경쟁은 과거 석유는 이제 소련하고 했어요. 러시아가 사실 제2의 상류국 아닙니까? 석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러시아한테는 좋은 일일 수 있고요. 석유 가격이 내리는 것은 러시아한테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수출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에 이 석유의 가격을 갖고 과거 패권 경쟁국이었던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의 경쟁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미국이. 근데 지금 패권 경쟁국이 중국, 이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컨트롤할 거다. 라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끝으로 이제 헤게모니 전략으로는 역시 이 셰일 혁명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의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왜 넘어왔냐? 그러면 과거는 미국의 안보 자산이 미국에 없었어요. 여러 가지 논리로. 왜냐면 미국에서 석유는 있었지만 그걸 추출하고 상품화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동을 구슬려서 싼 사우디산을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2016년도에 셰일 혁명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중동에 저렇게 퍼주식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미국 자체에서 셰일 혁명을 통해서 에너지원인 석유가 났기 때문에 안보 자산이 석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사하는 게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은 반도체 생산 쪽에서 열위에 있거든요. 과거 1970년대는 인텔사가 반도체 생산까지 다 했었는데 세계가 물결을 일면서 반도체 생산을 잠시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 위임했었죠. 그것을 흔히 밸류체인의 변화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가져오겠다. 석유와 셰일 혁명이 미국에서 일어나서 안보 자산이 석유에서 반도체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하는 행태는 이 반도체 칩4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 법안 이런 것들도 전부 반도체를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자,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이 기회이냐 위기이냐? 일단은 기회다.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이 안보 자산으로 반도체를 채택했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니까 기회다. 잘 활용만 한다면. 다만 그 기회가 영원할 거냐? 영원하진 않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의 중동의 판을 보더라도 사우디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죠? 좋지. 네, 조만간 원수라면 원수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결국 미국이 자기 스스로 안보 자산을 갖게 되는 순간 동맹국이 언제 적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시사하는 게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모든 것을 예단하고 조망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에 베팅하는 게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자. 자, 과거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을지 낮을지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황상 과거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근거를 제시해 드리는 것이죠. 네, 안보 자산이 이제 석유에서 반도체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석유를 가지고 파워게임을 하는 건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석유에서 반도체를 바뀌었다고 오늘부터 반도체가 제1의 안보 자산이다. 그것은 위에 아젠다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실제 그게 뿌리 깊게 산업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19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안보 자산이 석유로 바뀐 다음에 셰일 혁명이 터지기까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아마 석유에서 반도체로 자산 자체가 옮기는데 수십 년이 걸리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뭐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수세기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이런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일단은 그 수십 년, 수기일이 걸린다는 그 측면에서는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회사가 저는 뭐 인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인텔사가 이제는 팹리스부터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을 전부 다 아우르는 토탈 패키지의 반도체 대왕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패권 경쟁이 주는 좀 불이익이라는 측면도 좀 있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것들을 전부 해야 되니까요. 네, 이전과 다른 것을 변한다는 것 일단 스트레스고요. 네. 두 번째는 그게 예상과처럼 탁탁탁 변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화석연료에 의존돼 있는데 기후 환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젠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실제 산업의 구조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폭풍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통과 의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석유, 그 다음에 반도체, 네. 이제 그 다음 산업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 다음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초개인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너와 내가 같은 상품에 대해서 매력도와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만의 것, 독특한 것, 하지만 좋은 것. 즉, 이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와 그런 것들을 함축되어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초개인화의 가장 근간에 있는 건 결국 데이터다. 그래서 글쎄요. 석유, 반도체, 그 넥스트는 무엇일까? 뭐 기후가 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다방면이 열어놓지만 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 기후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요. 그쵸, 네. 데이터에 대한 밸류, 부가가치가 상당 부분 증폭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구글 같은 회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뭐 기존의 플랫폼 기업일 수도 있고요. 네. 데이터는 어디가 많이 갖고 있냐? 한국으로 보면 사실 소비 데이터는 신용카드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신한카드 보면 뭐 우리가 뭘 사는지부터 다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데이터,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테슬라 쪽도 네. 그런 데이터 쪽은 맞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는 정보고요. 우리 흔히 네. 정보화 시대에 정보가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정보 플러스 초개인화 시대에는 데이터가 돈이자 데이터의 핸들링이 결국 기술입니다. 인간의 행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다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흔히 유튜브, 오늘도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이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데이터의 가장 결정판이잖아요. 그건 그쵸. 거의 예술품 아트죠. 우리 그 알고리즘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것을 역추적해서 비즈니스화 시키는 것도 많습니다. 즉 인간의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할까? 그걸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행동을 예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상이 흔히 확률적 기반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이 확률적인 기반과 예측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비즈니스화 될 겁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항상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애플이라든지 네, 네. 구글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서도 빅테크라고 불리는 네.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종목이요. 그 비상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저희 회사 홍보할까요? 상장 기업들도 테크 회사들이 많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회사들. 네.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를 핸들링하려면 획일성보다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라는 데서 첫 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헤게모니의 정점에 있고 가장 공무원의 정상에 있는 집단인데 효율성과 형평성이 뭐 브로드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 여의도에서 네.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로서 한 10년 정도 생활했습니다. 네. 증권사 안에서도 리서치 센터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획일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고 핸들링하는 것에 근저의 이 컬처가 중요한데요. 문화가. 그런 것은 글쎄요. 기존의 조직보다는 새로운 조직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을 좀 보자. 네. 근데 비상장이라고 한다면 네.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려웠죠. 네. 과거형일 겁니다. 아. 어려웠는데 네. 최근에 좀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비상장이 결국 가상자산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재 가치가 없다. 심사역들이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장 기업도 잘 모르는데 비상장 기업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접근하는 좀 부담감이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사의 여의도에 있는 리서치 센터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비상장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페이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페이퍼가 올라있는 이런 스타트업을 보는 것도 또 다른 뭐 신뢰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 같은 부분들을 어떤 게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먹거리일 수 있고 그 미래 먹거리는 향후 성장 동의일 수 있고 그 동의는 우리가 선점할 수만 있다면 지금부터 그 주식을 찾으면 또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앞으로 우주산업과 메타버스와 AI가 다 뜰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뜨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의 묘미일 수 있습니다. 음. 그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서치와 디베이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지만 네. 가고자 하는 방향은 딱 하나, 변화. 음. 이전과 다른 변화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갈망하고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기존 올드 비즈니스라고 하죠. 올드 이코노미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성장 동기는 올드 이코노미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변화가 가미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보여지고 있다. 이왕이면 지상으로 다니는 것보다 지하로 좀 더 깊숙이 아니면 저 멀리 대기권 밖으로 이미 물체가 날아다니고 있고 또한 우리가 보는 현실 생활을 뛰어넘어서 벌처 세상이죠. 가상 세계로 가고 있고 그런 가상 세계에서 실생활에 접목한 동일한 화폐,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의 결합품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언제라는 게 어떻게라는 게 좀 더 온도차가 있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큰 변화 속에서 흔히 이제 융합이라는 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인간의 행태는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안 바뀌는 것은 먹고 자고 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이제 먹고 자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그것을 비즈니스 할 것인가? 저는 농업도 최고의 유망 산업이라고 봅니다. 농업도요? 네. 예전에 워렌 버핏 투자할 때 네. 사람들이 항상 소비를 해야 하는 거. 네. 그래서 코카콜라를 샀다고 그쵸. 하죠. 그런 것처럼 그 일화도 있죠. 지금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네. 세상이 바뀌더라도 네.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변하지 않는 것 투자한다. 네. 글쎄요.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변하는 것이죠. 네. 생각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경제적 수준도 변하고 그쵸. 안 변하는 거에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네. 인간의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게 같이 변화하는 것. 그러니까 속도라는 게 같이 네. 움직이면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그런 산업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오히려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가는 게. 네, 그 말은 어렵다. 네. 그 말일 거다. 그럼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반도체와 네.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좀 네. 보시나요?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 생산 단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극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초인류 국가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 속에서 반도체를 안보자산을 꼽았고 거기에 안보자산의 하나의 국가로서 한국의 기업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겁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그것은 그쵸.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성장성, 먹거리로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화야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3나노 시스템, 기존에 지금 반도체는 7나노 시스템이 대세예요. TSMC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파운더리에서의 서로 간의 MS 비중이 저는 뭐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TSMC가 전반적으로 60%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20%를 갖고 있어요. 두세 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갔죠. 3나노를 할 것이다. 하지만 3나노를 쓰고 있는 규모 자체는 이미 7나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간 건 맞지만 대중성은 이미 7나노, TSMC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죠.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간 이 기술력을 대중화시키는 게 빠를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이 TSMC가 네. 좀 더 많이 확장하면서 기술력을 따라오는 게 빠를 것이냐 거기에 셈법이 있는 것이죠. TSMC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삼성전자도 아마 TSMC를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격차가 빨리 채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1등 기업이 2등 기업이 따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나오자마자 기술 경영을 선언했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초격자라는 거 아시죠? 네. 미세한 차이로 격차를 발휘해서 1등 기업이 되겠다. 거기서 최근에 다시 한번 초격자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기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2등 기업이 삼성전자가 1등 기업인 이 파우더리 쪽에서의 TSMC를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MS가 생각보다 빨리 좁혀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다. 그렇게 안 될 거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켓 사이즈가 커진다. 네.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맞습니다. 것이고 그 사이즈가 커졌을 때 내가 만약에 20%라고 하지만 그 20% 자체의 양이 더 커져버리는 그렇죠. 1억일 때 20%보다 네. 100억일 때 20% 유지만 한다 해도 마켓 사이즈는 커진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확실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많아지겠네요. 뭐 국뽕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많이 빠르죠. 진취적이고 네.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는 가운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되는 건데요. 뭐 기술력은 월등하죠. 삼성전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국민 주식이랬죠. 네, 네. 그 주식도 거의 9만 전자, 아, 10만 네. 전자를 앞에 두고 네. 쭉 미끄러져서 이제 6만 네. 전자, 네. 5만 전자에 다시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네.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삼성전자를 왜 샀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대부분이 흔히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삼성전자를 산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럼 국가 경쟁력과 가장 결부되어 있는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게 어딘가?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도체에 미국이 저렇게 안보 자산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어쨌든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우상일 거지 라고 다 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 근데 최근에 생각과 달리 반도체 어닝 사이클이 무너졌다. 그다음에 최근에 디램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이 연동이 많이 되는데 수급의 차이에 의해서 수요가 안 좋아서 더 하락하고 있다. 이게 웬 말이냐. 10만 전자 가는 게 다시 5만 전자 가고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누가 사라고 떠밀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샀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간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죠. 갈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안 갈 가능성이 높냐? 저는 여전히 확률적으로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귀한 자산이 됐고 그 자산에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갈 거다. 하지만 이제 언제가 중요한데 그 언제는 네, 언제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기업을 잘 분석해서 이때 갈 겁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방향성을 설정했으면 과거 바뀌는 변수에 따라서 사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하시죠. 한 번에 사고 기다리는 전략보다는 매달 조금씩 삼성전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식을 매입하고 적립해 가는데 이번 달에 똑같이 10만 원씩 살 거냐? 아니면 이번 달에는 한 2만 원만 사고 다음 달에 18만 원을 살 거냐? 아니면 3달 뒤에 살 거냐? 그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연간 단위 범위를 정해놔요. 규모를. 올해 주식은 얼마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12분의 1, 보통 10달만 한대요. 10분의 1로 이제 구분해놔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하면 매달 100만 원씩 사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별 불확실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100만 원 사는 거고요. 네. 다음 달에 불확실성이 있었다 그러면 좀 줄이는 거고요. 저만해서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또 많이 살 수 있고 이연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제가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사고 싶은 주식을 사면 됩니다. 적립해 나가는 겁니다. 다만 그 조절을 좀 하자. 조금 전에 이제 가상세계 말씀하셨는데 네네. 메타버스나 AI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망하게 봅니다. 다 유망하게 보지만 다 유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 이제 메타버스와 NFT의 가상세계로 벌어지면서 흔히 이슈가 됐던 게 현실 생활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가상세계에서의 부동산의 가치가 도마 위에 올랐었죠. 최근에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연동된 것이죠. 코릴레이션이 되어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연결고리가 다 있다는 것이죠. 자, 가상세계에 대한 니즈가 뭘까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상세계에 열광하는가? 저는 그것을 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좀 풀어내고 있어요. 책에서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MZ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운이 좋아서 뭐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가르치는 학생들이 저보다는 10몇 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의 서로적인 교류가 많아지는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MZ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뭐라고 네. 부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MZ일 수 없다. 그 기성세대가 정의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물론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쨌든 세대마다 갈망하는 게 다르다는 거고 현실에 놓여 있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 세계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해서 가상 세계에 열광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 세계에서 너무 만족해서 가상 세계에 만족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비즈니스가 완전 다릅니다. 어떠세요? 전자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뭐 통계적으로 보면 어릴수록 사회적인 경험이 적을수록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가상 세계에 좀 더 뻗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너무 만족해서 이 현실의 만족을 가상 세계에서도 누리고 싶다라는 분들도 극소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다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이제 가상 세계에서까지 그렇죠. 더 힘을 뻗치려고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모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똑같은 가상세계도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AI 가상세계가 다 좋다라는 것인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서치를 해보면 세대 간의 가상세계, 가상자산을 추구하는 니즈가 다르다. 이게 핵심입니다. 분리해서 봐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빈센트님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할 때도 있고 당연히 매도를 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에 사는 게 맞는데 네. 그럼 매도하는 시기는 네. 혹시 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익절이냐 손절이냐 따라 달라요. 아, 네. 네, 보통 익절을 꿈꾸지만 손절을 대부분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익절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손절보다 중요한 게 익절입니다. 흔히 뭐 이런 얘기 해도 좀 그렇지만 먹은 놈이 먹어본다고. 네, 익절을 해봐야 익절하는 법을 압니다. 익절하는 법은 저는 초창기에 이랬던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을 정합니다. 오늘 주식을 산다. 은행이자가 많이 올라와서 4%다.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4%에 만족 못하니 주식수를 투자했다. 그러면 적어도 3년 동안의 기대 수익률 10%, 12%, 세금 떼고 10%는 먹어야겠다. 그러면 10%의 기세 차익이 나오면 익절합니다. 싸다, 아직까지는 가치 대비 싸다고 생각을 해도 익절인가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확률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 정했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한 확률이 낮아요. 그게 달성됐으면 그건 제빡입니다. 딱 정해서 두시는 거네요. 네. 손절은 대부분 이럴 때 손절이죠. 1,000만 원 한 해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목돈 생겼는데 누가 사라 그래서 아니 내가 봐도 좋아 보여서 그냥 500만 원씩 두 번 내고 1,000만 원 샀더니 한 달 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600만 원이 됐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기다림이죠. 기다림에 그러니까 주식은 사기 전에 고민하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데 흔히 살 때는 고민 별로 안 하고 사고 난 다음에 고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희 전략은 정해놓고 기대 수익률을 익절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주식을 사면 되니까요. 또 부동산을 사면 되니까요. 흔히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돈이 없을 때 처음에 집을 막 못 사고 전전급 할 때 이제 처가 여의도에서 이제 부동산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훨씬 더 부동산 쪽에 전문가인 것이죠. 네.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자 우리가 돈이 없지 부동산이 없냐. 그런 것처럼 흔히 자기만의 템포 바스켓인 것이죠. 기준을 정하고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갖고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기준을 본인이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교육 사업을 통해서 습득하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득하던 건 본인의 역할이시고요. 어쨌든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질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에 가장 첫걸음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혹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쓰게 된 계기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결국 아들한테 어떠한 발자취를 남겨야 될까?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이죠. 네, 그래서 훗날 뭐 이거에 대한 평가는 뭐 졸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어쨌든 먼 훗날 제 아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지금 백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귀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는 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이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질이 부족해서 엉덩이로 맨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의 리소스를 리서치하는 데 할애했었고 실제 속해 있던 회사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부업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챌린지와 허들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에 와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쓰게 됐다. 지지부진하고 있는 단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락할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가 있고 흔히 우리 그것을 사이클이라 하고 저는 그 사이클을 세상 사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은 없고요. 다만 투자는 확신이 아니고 확률에 베팅하자.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